횡응과 함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판문점 회담이 만들어냈던 남북 대화의 상징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모든 직통 연락선도 끊겼습니다. 한반도에 또다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쟁 위기까지 갔던 2017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일까? 이것은 완전히 북한 전략 전술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는 이고 눈은 눈이어야 됩니다. 교착돼 있는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만드는 게 주요한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종의 협상의 좀 판을 흔들어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You can get President Moon to put pressure on Washington to ease sanctions. He can show his frustration. He can show his national security credentials to his own people. 연이은 군사행동을 예고했던 북한은 그러나 지난 23일 군사행동을 일단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습니다. 혼란의 열흘이었습니다. 북한은 왜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까? 위기의 남과 북,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남북화의 상징이었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경고가 있은 지 불과 사흘 만의 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행동을 일단 보류하긴 했지만 남북은 연일 날카로운 말들을 주고받으며 위태롭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2년 전 종전선언이 눈앞에 다가왔던 때가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북한은 왜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도발을 하는 것일까? 봄을 맞은 듯했던 남북 관계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 결코 쉽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오늘 시사직격, 꼬인 실타래를 풀듯 차근차근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먼저 1년 전 평양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신호 총소리가 울리자 출발선을 박차고 경기장을 떠난 선수들과 애호가들은 제정된 주로를 따라 기운차게 달렸습니다. 손을 흔들고 평양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흥미롭게도 900여 명의 외국인들이 참가해 평양 시내 한복판을 달렸습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 대회는 인기 있는 북한 여행 프로그램으로 꼽힙니다. 빨리! 천천히. 영국, 뉴질랜드, 케냐, 에티오피아를 비롯해서 40여 개의 나라들에서 이제 참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국제 경기 대회들 중에 제일 큰 경기 대회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최근 북한이 주력하고 있는 외화벌이 수단입니다. 중국 국적의 북한 여행자가 촬영한 영상. 북한 만포시 일원을 돌아보고 오는 하루 일정의 패키지 여행입니다. 재작년에는 중국인 관광객 120만 명이 북한을 다녀갔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이후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제 중국 사람 제일 많이 성수기 여기 옵니까? 7, 8월. 7, 8월 제일 많이 옵니까? 그때 80명 되는 시간이. 하루에 80명씩 옵니까? 2018년 북한이 중국인 관광객으로 올린 수입은 3억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네덜란드인 바트 씨. 한국살이에 대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그는 지난해 1월 아버지와 함께 북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는 평양 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My tour, 20, 25. But at the same time, there were many other tours doing the same thing. So
At the same time, yeah. So if we visit one landmark in Pyongyang, then 4 other buses were also coming behind us. So yeah, there were quite a lot of tourists. I was surprised about that. Very surprised. 내년에는 더 긴 북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파트 씨. 그곳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In our train, there were many Chinese tourists, but also from Europe, from everywhere actually. Yeah, I felt that they try their very best to give you a good time, to give you a good impression of North Korea, to show you that the system isn't that bad, and stuff like that. They're trying to change your mind about the whole country a little bit. 하지만 올해 1월 북한이 모든 국경을 닫아 걸었습니다.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북중 무역의 70%가 이루어지는 거점 도시 단둥. 북한 무역상으로 북적거리던 거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문을 연 점포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단둥시에는 약 3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파견돼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 이후 대부분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 무슨 장소예요? 여기 숙소요. 노동자들 숙소. 네. 그리고 저건 뭐예요? 여기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이제 걸려있는 데입니다. 아, 조상을 여기다 걸어놓던. 네. 어수선한 숙소. 국경이 닫힌다는 소식에 노동자들은 황급히 떠난 듯 보입니다. 어디에? 어디에 들어가지? 북한의 외화를 벌어주던 관광 산업도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朝鲜那边可以去吗？不可以。现在出境全部没开好吗？从疫情开始一直在没开。那现在是完全就是去不了了，对吗？对。应该到明年后年。 압록강을 건너온 북한 화물차들이 줄지어 들어가던 세관 역시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단둥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던 지난 1월 이후 통관 업무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사람도 물자도 국경을 넘지 못하면서 무역상들의 손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就是有我外放的那个，就是有疫情的时候停了，但是到现在还没通关呢，没开。因为啥？他们那边医疗设备不行了，一旦要是过去的话，人直接枪毙，就是病毒如果有菌的话，他们是那个政策，直接枪毙不治疗啊。 지난해 카메라에 잡힌 밀무역 현장입니다. 한밤중 농산물과 광물을 실은 화물차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국가 거래도 있고 국가 밀수도 있고 북한은 그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거든요. 밀수 아주 막아버리면 북한은 힘들어요. 국가 밀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밀무역은 북한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모든 교역로가 막히면서 대북 제재로 이미 어려움을 겪던 북한 경제의 상황이 한층 더 악화됐습니다. 코로나가 이번에 들어오면서 밀수 밀매가 완전히 차단돼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물가가 3배 올랐었어요. 네, 3배 올랐다가 이거는 여러 곳으로 저희가 확인한 거예요. 잠시만요. 북한 주민들은 이번 공동연락사무소 폭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여보세요? 이제 좀 들린다. 그 폭파인 건 알고 있죠? 지금 뭐 전쟁 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난리 나지 않았나? 아무 관심도 없지. 어머니 먹고 살게 되신 분들 뭐 우리가 신경 쓸 수 있어요. 모두 다 하고는 일부러서 이제 먹고 사는데. 그래서 우리만 다치지 않으면 되지. 연락사무소 폭발하는 강경 노선을 택한 북한.
그 배경에는 더욱 절박해진 북한 경제 사정도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I think absolutely North Korea is going through a difficult time right now because when you look at the Hanoi summit, the one thing that North Koreans really wanted was sanctions relief. And then look what happened since then. It's not only the sanctions that's making things hard for North Korea. Now they've taken some stringent preventive measures to prevent COVID-19, which has cut off trade with China, which has cut off tourism from China. And I think that's why they are right now taking these provocative actions against South Korea. 적들이 제재를 해제하든 안 하든 우리에게는 자력갱생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자력갱생, 정면 돌파를 내세우고 있는 북한. 돌파구가 필요했던 북한 정부에 일부 탈북민 단체가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위반하고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겁니다. 남북 충돌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우려돼 왔던 대북 전단. 문제가 된 최근 전단에는 근거 없는 원색적 비방이 주를 이뤘다고 합니다. 대북 전단이 북한 도발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닐 수 있으나 계기는 제공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번 위기 국면을 조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빌미를 제공한 게 전단 살포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든 북은 수령제 시스템이고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 존엄이고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게 북한 정치체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전단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건 북에서는 뭐 충분히 분노를 일으킬 만은 하겠죠.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주 부적절한 시기에 비열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건 아마 그런 걸 함의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일부 유튜버들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북에 보내는 풍선들이라든가 북에 보내는 페트병, 페트병에 쌀을 담아서 보내는데 거기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균을 넣어서 보내자라고 하는 것들이 일부 나왔어요. 주장이 있었죠. 그런 주장들 풍자지만은 그러나 북의 입장에서는 그걸 상당히 심대한 위협 인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이 전단 살포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암묵적으로 결국 북한 체제를 흔드는데 동참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해석이 북쪽에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의 보다 깊은 속내는 무엇일까? 지난 2년간 이루어진 세 번의 만남. 남북 정상의 만남은 매번 전격적이었고 서로 간의 신뢰도 높아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15만 북한 주민 앞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연설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파격적이었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북한 주민들 역시 한반도의 봄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정말 북한 주민들은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있었죠.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5.1 경기장에서 15만 군중이 모인 앞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터전을 마련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15만 평양 군중이 엄청난 열렬한 환호를 보냈거든요. 그러나 순조롭게 풀려가던 남북관계는 하노이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뼈아픈 실패가 된 그날의 결렬. 당시에 북한은 하노이 노딜을 당했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온 안은 아주 명확했죠. 그 미국이 싱가포르 선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영변에 있는 모든 핵시설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남북 간의 합의가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평양선언 5조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핵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실무자들이 조율할 수가 없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조율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상당히 설득한 부분이 있죠. 그 카드를 사실상 가지고 하노이에 간 거죠. 그래서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거는 우리가 영변에 있는 모든 핵시설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제거할 터이니 미국은 2016년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5가지 제재 결의안을 부분적으로 완화해달라. 특히 민수경제와 민생과 관련된 부분을 부분적으로 완화해달라. 근데 미국은 완전히 그것을 이제 거부를 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안은 북이 핵, 화생무기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해체를 한다면은 북한 경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역제안을 했어요. 그게 이제 존 볼튼이라는 사람이 노란 봉투 들고 가서 보여준 안이 그거였죠. 영변만으로는 안 된다. 작은 성과를 내느니 판을 엎는 것이 차라리 유리하다. 이런 미국의 전략을 대표하는 인물이 존 볼턴 전 보좌관이었습니다. 북이 영변 플러스 알파, 즉 2개의 은닉된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선제적으로 폐기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제재 부분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 그 일종의 어음 끊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이 그걸 안 받았던 거죠. 북이 갖고 있는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 또는 실망감이라는 것은 판문점 선언하고 평양 선언을 했으면은 후속 조치가 바로 따라야 될 건데 개성공단도 하나 움직이지 않지, 금강산도 움직이지 않지, 전혀 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남쪽은 약속은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빚만만 하는 상대다. 이런 인식이 강했죠. 실망과 불신이 쌓여갔습니다. 북한은 불만 표현의 강도를 점점 높여갔습니다. 최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연이어 내놓는 막말 담화, 그리고 연락사무소 폭파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언어는 좀 막말 수준입니다. 여러 말폭탄들이 가득 차 있는데요. 좀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났을 때의 북한의 본심, 북한이 지금 이 행위들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북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약속 지켜라. 약속 지키는데 미국이 제약이 되면 미국에 맞서서 결국에 보다 자주적으로 하라. 미국하고의 관계를 재정립하라. 자주적인 행동을 하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언제나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그 어떤 미국 대통령과도 달랐던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정부에는 대북 선제 공격을 외치는 볼턴과도 같은 인물도 있었습니다. 요 며칠 볼턴 전 보좌관이 낸 책 하나가 미국을 넘어 한국에서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When we were in Singapore, one of the things he said over and over again was to ask how many press people were going to be present. That's what he was focused on. That he had had this enormous photo opportunity. First time an American president has met with the leader of North Korea. 존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이 요즘에 아주 화제입니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셨나요? 네, 읽어봤고요. 뭐랄까요, 그 막전 막후. 우리가 하노이 회담 예를 들어 결렬이 됐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이 궁금해했잖아요. 짐작만 할 뿐이었지. 그 막전 막후에 대해서 쭉 풀어주니까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척 흥미롭게 읽긴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건 회고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볼턴이라는 사람의 시각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볼턴이 바라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좀 감안을 하고 읽어야 된다고 봐요. 볼턴의 시각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어떤가요?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사람이죠. 일단은 네오콘으로 알려져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북핵 문제를 우리가 진작 해결했어야 되는데 안 됐다. 진작 해결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 수준까지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놔둬서는 안 되었다라는 얘기고 사실은 지금도 북한을 공습하는 것도 굉장히 유효한 하나의 옵션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본인은 사실은 그걸 밀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강경한
매파 중에 매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전에 언제든 걸어나가기 전략을 준비했고 심지어 그것을 더 선호했다. 결국 노딜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예정됐던 하나의 옵션이었다라는 네.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볼턴의 책에 그렇게 적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빅 딜을 하느냐, 스몰 딜을 하느냐, 아니면 워커웨이, 그러니까 노딜, 예. 그냥 걸어 나가느냐, 이 세 가지 옵션을 전부 다 생각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싱가포르 회담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흥분한, 예. 나 김정은을 만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하노이 회담 때는 그만큼의 기대감은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당시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비건 대표가 1월 30일 연설한 게 있어요. 단계적인 핵 합의 이런 부분에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이 주장하던 바였고,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북한이 주장하던 바를 미국이 좀 받아들여서 합의가 이루어지나 보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볼튼은 이거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꼭 막아야 된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동안 북한과 했었던 합의라든지 아니면 협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예. 트럼프한테. 이런 많은 합의를 했었고 협상을 했었고 근데 결국에는 북한이 어떻게 우리 뒤통수를 때렸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설득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책을 잘 안 읽는 걸로 좀 유명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안 읽고 그래서 영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어쨌든 그게 주요했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워커웨이, 그러니까 노딜 이야기를 계속 꺼내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도 그게 상당히 주요한 그런 전략으로 마음에 품고 그리고 하노이에 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그날 바로 전날 미국에서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예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청문회가 있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그날 밤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과 러시아 선거 개입 스캔들에 대한 폭탄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I did things and I acted improperly, at times at Mr. Trump's behest, will lead to a better Michael Cohen, a better Donald Trump, a better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a better world. This meeting is adjourned.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한반도 평화 사이에 서 있던 트럼프 대통령. 저도 사실 그 당시에 하노이 가서 그걸 이제 보다가 잠들고 그다음에 방송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표정을 딱 봤는데 밤새고 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책에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하노이 회담이 얼마나 많은 기자 혹은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봤는데 저쪽이 더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국내에서는. 미국 국내에서는. 국내에서는. 그래서 국내적인 파급력을 봤을 때 큰 효과가 없겠구나라는 걸 아마 생각했을 거고요.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워낙에 미디어에 신경을 쓰고 자기가 어떻게 보이냐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재선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없다 요거를 신경을 쓰던 사람으로서는 그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하노이 결렬 넉 달 후 북미 정상은 판문점에서 전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북미 대화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늘 나의 좋은 친구라고 말해왔습니다. 진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자신의 친한 친구로 여기고 있을지 더 나아가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은 자신의 임기 내에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뭐 나름 진심이 있어 보여요. 예. 네. 볼튼의 책에 의하면 그리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다음에도 이렇게 살짝 좀 미안해하는 그런 기색들이 이렇게 역력히 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뭐 비행기 편을 제공하려고 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이겠지만은 진심이었다고 봐요. 저는 힘든데 그러면은 비행기 뭐 줄까 뭐. 또 기차 타고 가지 말고.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말 하거든요. 우리가 체제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불안하다. 만약에 미국 제트기가 전투기가 우리 영공에 들어온다거나 뭐 이러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나한테 전화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장면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호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북핵 이슈에 얼마나 그런 풀려고 관심이 있었냐 하나의 도구로 봤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어떤 걸 위한 도구였을까요? 자기가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도구죠. 성공, 재선. 네. 아니, 이게 북핵 이슈를 해결했다고 해서 이게 미국 유권자들한테 어필을 하진 않아요. 그 자체로는.
그거를 통해서 사진을 찍고 오바마가 2009년에 받았던 엉터리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진정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라는 말을 되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 어쨌든 답답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노력과 실제로 일정한 성과까지 냈던 상황이 지금 다시 물거품이 됐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지금 한국 정부, 한국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뭘 섣불리 이야기를 하고 나서기보다는 조금 다시 한번 우리 대북 정책의 틀을 다시 짜보고 앉아서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쉬운 부분은 사실 그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대통령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이라니까 뭔가를 해서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거기에 맞춰주면은 좀 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막연하게 가졌던 게 아닌가. 그게 안 될 경우에 플랜 B를 우리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 오랜만에 개성 쪽으로 향하는 길. 걔네들이 참 많이 보고 싶네 이렇게 보면은. 개성공단 1호 기업으로 입주했다는 부품업체 대표 유창근 씨는 두고 나온 공장과 직원들이 여전히 눈에 선합니다. 그냥 보고 싶네요. 그래도 가까이 가서 늘 다니던 길. 지금도 어떨 때는 일어나면 빨리 늦었다. 개성공단 가야지. 문득 아직도 그런 환상에서 깨어나질 못하는데 더 가까이 가니까 보고 싶네요. 사실 많은 기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개성공단 열리면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드렸던 답변이 아니 거기 우리 식구들이 있는데 안 갑니까? 거기 한솥밥 먹던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허가 없이 올 수 있는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요. 예. 매일 출근하던 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2016년 갑작스럽게 받았던 공단 폐쇄 통보 이후 4년이 흘렀습니다. 저게 개성공단 아니에요? 12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던 개성공단. 유창근 대표만 해도 땀 흘려 일군 공장과 100여 명에 달하는 북한 연구원을 두고 나왔습니다. 개성에서 들린 폭발음은 또 한 번 그의 가슴을 내려앉게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폭파 이후에 가장 염려되는 얘기가 개성공단에서 후퇴시켰던 그 군부대가 다시 들어와서 주둔한다. 그러면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2000년 6.15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더 멀어지지 않나. 공단을 돌아보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총 9차례나 방북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재산 보호 차원에서 이번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좌절되었던 개성 방문. 9번 만에야 통일부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2018년도 10월 말 11월 초에 북측 당국하고도 다 합의가 돼서 저희가 3차례 나눠서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을 방문을 하기로 일자까지 다 통보를 받았었는데 또다시 막힌 개성행. 그 배경에는 미국의 반대가 있다고 입주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한 보름 내지 한 달 정도만 있다 좀 더 딜레이 됐다가 지연됐다가 가시는 걸로 그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다고. 그때도 그게 바로 소위 얘기하는 워킹그룹의 입김이구나 하는 걸. 싱가포르 회담의 산물인 한미 워킹그룹.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미 간 실무 협의체입니다.
2018년 11월 한미 워킹그룹의 공식 출범을 위해 우리 외교부가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워킹그룹, 소위 실무 작업반 그걸 어떻게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가능하다면 또 이번은 와 있을 때 첫 번째 회의를 갖고 외교부, 통일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인 한미 워킹그룹. 한국과 미국 실무진이 더 자주, 더 긴밀히 만나 대북 정책을 논의한다는 취지로 출범했습니다. 그해 같은 달, 북한에서는 4년 만에 금강산 관광 20주년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금강산이 곧 열릴 거라는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얼어붙었던 금강산에도 봄 기운이 돌려고 합니다.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한 달 뒤인 2018년 12월, 개성 판문역에서는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도 열렸습니다. 러시아와 유럽으로 육로가 열릴 날이 멀지 않은 듯했고 남북 경제 협력의 청사진도 그려졌습니다. The combination of North Korea with cheap, disciplined, educated labor, with huge natural resources, combined with South Korean capital, South Korean management and manufacturing ability, the strength of North Korea is it's a disaster. It's down here. It can only go up, and you combine it with South Korea, you put this together, and you'll have a very, very, very exciting country, economy. 그러나 이미 그때부터 미 국무부는 남과 북이 미국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We have made clear to the Republic of Korea that we do want to make sure that that peace on the peninsula and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ren't lagging behind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지난해 1월 타미플루 20만 명분이 통일대교에 도착했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기로 남북미 사이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신종플루가 유행하면서 의료 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미 워킹그룹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료 물품은 결국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게 이제 타미플루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그건 시간이 상당히 급한 건데 그 미국 측에서는 트럭은 전략 품목으로 소위 금수 대상 품목이다. 안 된다. 심지어 우리 기자분들 이제 이북에 가려고 하면 카메라, 노트북 다 갖고 가는데 그것도 이제 제제품이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엄청나게 했는데 한미 워킹그룹이 초기에 경직된 작동 때문에 결국 북에서는 아예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난해 6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미국 하원을 찾아갔습니다. 공단 재가동을 위해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The GIC is not delegated to North Korea. No, we fight for peace. That is GIC. 공단을 오픈함으로써 시장 경제를 알리는 하지만 미국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And at the same time said, but we should get rid of the sanctions. So they have asked for no sanctions, but you're going to somehow achieve all your objectives. It rarely does it work that way. 남북은 서로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데 미국이 동의를 안 해줘갖고 못 풀었다라면 그 문제를 해결해서 결제 해지 차원에서 우리가 미국도 찾아가고 설명하고 잘 몰라요. 한반도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 내린 거에 우리나라의 운명을 걸고 있다는 게 참 비참한 거죠. 최근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나 미국 국무부 차원에서 합의한 것도 한미 워킹그룹에 가서 막히는 일이 생기면서 남북 관계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그들에게 우리 민족끼리 합의한 내용을 검토하고 판단할 권한을 주었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우리 민족의 일을 사사건건 간섭할 권리를 주었습니까?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판문점 평양선언을 이행하지 못한 2년여의 시간은 한반도의 시계를 2000년 6월 15일 이전으로 되돌려놓고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18일 한쪽에서는 한미 워킹그룹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결을 가로막는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 때는 미국이 이렇게 우리 발목을 잡지 않았었어요. 예. 지금 그 4.27 판문점 회담과 9.19 평양 회담이 잘 되면서 여러 가지 남북관계 빠른 속도로 발전될 것 같으니까 드디어 미국이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발목을 잡기 시작해가지고 사사건건 유엔에서도 된다는 사업을 한미 워킹그룹에서 그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 이행을 못하는 그런 지금 형국이 돼 있어요. 한미 워킹그룹은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한미 워킹그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가는 의사소통 채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해체하자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는데 그건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기능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서 효율성을 담보해낼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 즉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견인해내야 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쪽에서는 핵이라는 엄청난 살상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우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 모든 것을 겁을 주고 자기들이 이 남한이라는 곳은 자기들 앞마당 보듯 지금 사실 놀리고 있는 것에 우리가 우롱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워킹그룹에서 나왔던 세 가지 조건을 지금도 다시 부활을 해서 살려야 되고.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다음 날 한미 워킹그룹을 열기 위해 우리 외교부가 또다시 워싱턴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별도의 행위들을 할 수 없었다는 이유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게 한미 워킹그룹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워킹그룹 때문에 한국이 뭔가 독자적인 대북 정책들의 제약이 컸을까요? 워킹그룹의 그 협의 대상은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그 품목에 대해서만 하고 기타 남북 관계는 워킹그룹과 관계없이 우리는 진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표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아무리 소위 강한 나라고 우리에 대해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도 미국을 잘 알고 우리가 따질 건 따지고 그다음 미국과 협의가 필요 없는 걸 협의 없이 우리가 독자적 행동을 하면 돼요. 그게 꼭 한미 간의 관계를 뭐 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난 23일 북한은 예고했던 군사행동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6일 만이었습니다.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습니다. 교수님,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군사행동을 좀 보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긍정적 신호고 그다음에 지금 현 사태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제 전면에 나서는 게 되는데 보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예비회의를 통해서 보류를 한 것이지 취소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불씨는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고 우리가 북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남북 관계가 언제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예측하기 힘들죠. 예측하기 힘드는데 그러나 저는 자꾸 뭐 남북 관계를 미국 대선하고 연결시켜서 보는데 저는 그게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남과 북의 지도자가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죠. 우리 지도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북측하고 대화하고 지금 상황을 타개할 마음의 자세가 돼 있으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 차례겠죠. 물론 최근에 북이 보였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소위 불만스럽게 보는 거죠. 북의 하나의 착각은 자기들이 미국하고 직접 딜을 통해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고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우리랑 같이 협력했을 때만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의 셈법을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북이 미국을 이해하는 걸 좀 바꿔야 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통 큰 결단 내린다면은 남북 두 정상 간에 어떤 회동 같은 것을 마련할 수 있고 거기에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걸림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이틀 후 우리는 영평도를 찾았습니다. 끊임없이 섬으로 들어오는 취재진들. 남북 관계가 긴장될 때마다 연평도에서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해안을 따라 상륙을 막기 위해 설치된 군 시설들이 보입니다. 연평도가 어떤 곳인지를 느끼게 합니다. 서해 5도 중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이 있는 연평도. 서해 북방 한계선인 NLL이 바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불과 몇 킬로미터만 가면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가 있는 개머리 해안이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포문이 열린 것으로 확인돼 일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10년) 전 개머리 해안에서 발사된 80발이 연평도를 덮쳤습니다. 작은 섬이 불타올랐던 그때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평온해 보이는 연평도. 하지만 주민들은 그때의 공포를 잊지 못했습니다. 가게를 하시나요? 그래도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아, 그럼요.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티를 안 내는 것뿐이지 무서워요, 솔직히. 10년 전에 그 일을 겪으셨기 때문인가요? 그럼요. 그거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몰라요. 어떤 진짜로. 기분이었어요? 아, 나 그 생각하니까 또 눈물 날라 그래. 아, 불안해. 아, 나 심각해요. 그만할게요. 네. 아. 이거 만지는 건 아니고요? 아니, 저는 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는 소식에 짐을 챙겨놓은 주민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파가지고 꽃피는 걸 싸가지고 지금. 아, 이거 혹시나 싶어서. 혹시나 해서 비상용 이거 옷걸이를 같은 거 해가지고 입을 옷을 입고 챙겨놓고 이렇게 다니잖아. 이날에 병원에서 이제 약을 처먹고 다니는데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항상 방송을 듣고 막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찾아갔을 때에도 포탄이 터지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새벽 4시 연평도가 깨어납니다. 꽃게잡이 배 10여 척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꽃게잡이 배를 함께 타고 북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연평도를 먹여 살리는 것은 어업입니다. 알려져 있듯 연평도 앞바다는 국내 최대 꽃게 어장입니다. 1시간쯤 배를 타고 달리자 NLL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여기 NLL까지는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돼요? 20-30분이면 가죠. 7.7마일이니까 한 30분 정도만 가죠. 그물을 걷어 올려보지만 꽃게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년 새 어획량이 계속 줄고 있다고 합니다. 없는 거 작년에 10분의 1도 안 돼 지금. 꽃게가 많은 곳을 알고는 있지만 갈 수 없는 상황. 또 여기 없어도요. 조금 북쪽으로 가면 조금 고개 더 있어요. 여기 조금 넘어가면 훨씬 더 많이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우린 넘어가면 체포요. 내가 입에서 3번 거기서 3번. 해군 함정도 수시로 나타납니다. 꽃게잡이에 열중하다 충돌에 불씨를 만들지 않도록 늘 긴장해야 합니다.
이제 어로 한계선 근처까지만 가도 서로 이제 긴장된 상태에서는 그게 이제 밀미루가 혹시 이제 뭐 소형 고속정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4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바짝 이루어지는 꽃게잡이. 올해는 꽃게 흉년이라 그렇지 않아도 소득이 나오지 않는데 중국 어선들이 눈에 띄면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물에 또 중국 어선이 버린 쓰레기가 걸려 올라와 있습니다. 불법 조업을 하다 여의치 않으면 북한 쪽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중국 어선들. 그게 육지로 치면 비무장지대 되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나라 배도 북한 배도 거기 드나들지를 못하는데 자기네들이 거기 어족 자원을 싹 씨를 말려서 고갈을 시키는데 우리 남북한 이러는 사이에 중국 애들이 무주공산에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북한하고 주사 충돌 같은 거 안 생기고 마음 편하게 우리 어업할 수 있게끔 다른 나라 어선들 엎드리게 해주고 그러면 그요로나 만족할 것 같은데. 갑니다. 많이 잡습니다. 왜? 11시간에 걸친 조업을 끝내고 일몰을 맞이하는 연평도. 연평도 평화의 등대가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운영이 중단되었던 등대. 남북의 군사 대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 이후 화해 분위기 속에서 다시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45년 만이었습니다. 또다시 45년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돌이켜보니 남북관계의 시계는 이미 1년여 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사실상 멈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였어야 한다는 비판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 남북 간 신뢰가 급속도로 무너지면서 지금의 위기까지 다다랐습니다. 상식을 넘어선 말폭탄들이 자꾸 우리 눈을 가리는 요즘,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걸음은 평화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더미 위에서도 그 방향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